윤핵관 했는데 이번에는 민주당에서 이핵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 불교계 폄하 발언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죠. 자진 탈당을 누가 권유한 모양인데요.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이핵관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이재명 후보의 뜻이라며 불교계가 심상치 않으니 자진 탈당하는 게 어떠냐. 내 사전에는 탈당과 이혼이 없다. 거절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저는 민주당을 사랑합니다. 민주당을 탈당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저 탈당해야 합니까? 네. 그런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좀 불교계 반발이 있고 민주당 불편해서 얼마 전에 정세균 후원회장과 의원들이 찾아가서 108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조계사에서. 그랬는데도 정청래 의원 문제 정리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입장을 강하게 밝히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정청래 의원 잠깐 좀 탈당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요. 그런데 그 표현을 하필이면 이핵관 이렇게 썼습니다. 누가 이핵관이 됐을까요? 궁금합니다. 당 내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조응천 의원이 한 방송에 나가서 사실 좀 그럴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핵관이란 게 뭐 지금 이 후보와 가까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그런 사람 의원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적어도 윤핵관에 대비될 만한 이핵관은 없다. 지금 각 사찰을 가보시면은 네. 그 입구에 현수막이 다 붙어 있어요. 정청래 사퇴하라. 네. 만약에 제가 그렇다면 되게 민망하고 괴로울 것 같아요. 그래도 저렇게 그냥 있는 거 보면 참 대단하신 분이다. 솔직히 뭐 차마 말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자진해서 좀 탈당해줬으면 하는 의원분들 주위에 많을 겁니다. 지금만큼 선당구사가 필요한 때가 언제입니까? 사랑하기에 헤어졌노라 뭐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김영주 특보. 네. 뭐 정청래 의원이 알아서 그렇게 해주면 좋겠지만 네. 본인은 탈당할 의사가 없다고 하고 네. 그걸 아예 이제 공개까지 하면서 하필이면 또 이핵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참 그 말 한마디로 천장빛을 갚는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모든 인간은 문제가 다 있죠. 그러나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의 과정에서 품격도 나타나고 정말 무엇을 사랑하는가도 나타날 텐데, 지난번에 뭐 말하자면 국회에서의 발언도 뭐 문제제기는 할 수 있지만 봉희 김선달 발언 때문에 불교계가 크게 더 분노했다 그러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당에서 어려운 거 안다, 고민해 보겠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될 건데, 용어 자체를 이핵관이라고 용어를 써서 마치 우리가 뭐 그동안 한동안 민주당에서 어떤 뭐 국민의힘에 대하여 윤핵관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많이 공격했던 그 용어를 썼다는 것이 오히려 해당 행위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더 씁쓸하다고 생각이 들고, 실제로 더 공개적으로 보면 본인에게 나타나 있는 두 가지 주문이 있습니다. 뭐 첫 번째는 불출마하라는 요구도 있고요, 탈당하라는 요구도 있고 여러 가지 요구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불교계가 여러 가지 큰 행사들도 하고 있고 공식적인 어떤 분노를 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우리 조응천 의원 얘기처럼 당을 사랑한다라면 어떻게 이 대선을 앞둔 국면에서 당을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겠다는 정도로 하고, 정말 뭐 탈당을 해야 되겠는지 아니면 뭐 탈당은 아니지만 다음번에 불출마를 한다든지 뭐 그런 데 대한 어떤 자기의 어떤 입장들, 괴로움을 밝혀주는 정도로 하고 송영길 대표나 후보 측하고 상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정청래 의원이 왜 이렇게 불교계에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가 다 아시겠지만,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뭐 유명한 사찰 문화재가 있는 곳에 입장료 받는 것을 비판하면서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이런 표현까지 썼기 때문에 너무 심한 것 아니냐라는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죠. 그때 장면 한번 보실까요? 아니 3.5km 밖에서 매표소에서 표 끊고 통행세 내고 들어가요. 그 절에 안 들어가더라도 내야 돼요.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요. 이런 거는 문화재청이 나서서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심려를 비춰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 좀 사과를 좀 드리러 왔는데 좀 허락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사과 받을 수 있는 또 입장이 아니고 여러 차례 사과 방문에 관해서 지금 상황이 여러모로 좋지가 않으니 다음으로 좀 해달라고 또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오늘 보셔가지고 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도 이제 불교고등학교 출신으로 부처님께 좀 삼배라도 좀 하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김정욱 특보 정청래 의원이 불교고등학교 나왔어요? 예. 그것도 처음 알았는데. 근데 지난번에 108배하고 그럴 때 정청래 의원도 갔지요, 네, 조계사에서. 참석했죠. 네. 그래서 정청래 의원 받아주고 108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누그러졌나 했더니 아직 아닌 모양이죠. 전혀 뭐 조계종은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일단 내일이 전국 승려 대회가 열리는 상황이어서 민주당 같은 경우도 오늘 내일 이 문제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어떤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데 이제 그것들이 잘 안 되는 상황인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이 와중에서 갑자기 정청래 의원이 이 이핵관이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윤핵관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윤석열 후보랑 무관하게 자기의 정치적 고려 때문에 언론에 뭘 흘린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내용은 정청래 의원이 본인이 국정감사장에서 말한 발언 때문에 시작이 된 것이고 또 조계종 같은 경우, 불교계 같은 경우 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이 좀 누적돼 있었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불을 지른 측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사실 이거 하나 때문만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습니다. 후보도 그렇고 후보 배우자도 그렇고 어떤 지방 일정 갈 때마다 항상 사찰에 들려서 소위 조계종이나 불교계의 마음을 달래기도 했었고 35명의 의원들 원내대표 포함해서 조계사에 가서 108회까지 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누그러지지 않는 상황인 걸 뻔히 알면서도 정청래 의원이 저 발언을 왜 공개적으로 했는지 잘 모르겠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 그럴 수는 있습니다. 어떤 불교계의 요구 때문에 정당이 그것을 수용해서 탈당을 한다거나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좀 그것은 예를 들면 본인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뭐 많은 분들이 주문하듯이 본인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진짜 어떤 형태로든지 뭐 예를 들어 오체투를 하든지 어떤 방식을 통해서 불교계에게 최대한 사죄를 구하는 방식 또 정치적으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용단들이 필요한데 그런 용단 대신 승려대회가 바로 열리기 직전 날에 이핵관이라는 발언을 한다는 얘기는 본인이 여기에 대해 잘못이 없다는 얘기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거기다 또 정청래 의원은 계속 발언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됐었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저는 오늘이든 내일이든 전국 승려대회를 앞두고 본인이 한 발언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 이 예.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본인의 입장들을 좀 밝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정청래 의원의 이 불교계 폄하 발언에 대한 반응 그리고 또 이핵관 이 글을 올린 것에 대한 반응. 그러니까 그 국정감사장에서 그 발언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조계종 불교계랑 접촉을 하면서 풀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아시겠습니다. 모든 사찰에 정청래 의원 테트라라고 하는 현수막이 올라와 있을 정도로 지금. 상당히 격앙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많은 분들이 찾아갔는데 해결이 잘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다면 그럴 때일수록 더욱 정성을 다해서 그 문제를 풀려고 해야 되는데 저런 발언을 하게 되면 잘 풀릴 수 있을 것이라는 고민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당내에선 부글부글 하죠. 하지만 예. 이걸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거고요. 문제는 좀 조계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조계종의 정확한 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민주당도 좀 빨리 좀 만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어떤 접점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최경철 의원 특히 이 대선 국면에서 종교계 특히 불교계하고 이렇게 뭐 척을 지는 모습 이런 거 보여가지고는 매우 곤란하죠. 제가 스님한테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렇게 그 입장료 갖고 일부 국회의원들도 얘기를 하고 뭐 일부 시민들도 얘기를 하지 않느냐 여쭤보니까 스님께서 그렇게 입장료 받는 것보다 우리가 그 공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스님들이 하시는 일이 훨씬 많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시고 그래서 뭐 사실 뭐 쓰레기도 생기고 뭐 나무도 뭐 좀 더 관리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아무도 생각해 주질 않는다. 그게 전부 다 사찰의 몫으로 고스란히 남는 것인데 왜 입장료 받는 것만 생각하느냐. 더더욱 일이 많은데 왜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생각하지 않느냐. 그렇게 항변을 하시던데 그러한 것들을 정청래 의원이 잘 아실 텐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말씀하신 건 좀 큰 실수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자 해지해야 될 텐데 정청래 의원이 물러서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건 뭡니까? 결국에는
당의 리더십이 저는 몹시 흔들리고 있는 증거라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가 박스권에서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의 말을 잘 듣질 않는다는 거죠. 구성원들이 정권 재창출을 정말 원한다면 어느 정도 당을 위해서 아까 조홍천 의원 얘기한 것처럼 조금 희생적인 면도 필요하지 않을까. 국민들은 당 내에서 싸우는 걸 가장 싫어하는데 정청래 의원이 저렇게 뭐 이핵관이라는 그런 용어까지 들고 나오면서 하는 것은 조금 선당 후사적인 생각이 좀 모자란 것이 아닌가. 저는 정청래 의원이 조금 더 큰 모습으로 결자 해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당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몫이라고 봅니다. 리더십이 통하지 않는 것 같다. 자, 이재명 후보 정청래 의원의 이핵관 언급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정청래 의원께서 페이스북에 이핵관 이런 거 언급하면서 자진 출당을 권유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내용을 잘 모르는 부분이어서요.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영주 특보, 네. 내용을 잘 모른다라고 얘기한 것은 이재명 후보가 대답하기가 좀 곤란한 모양이죠? 뭐 실제 모를 수도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뭐 대답하기도 곤란할 수도 있고 정확한 상황 과정들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답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예. 또 실제로 그것이 참 내밀한 부분입니다. 어쨌든 국회의원에게 탈당을 요구한다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도 좀 곤혹스럽고 아까 우리가 뭐 이미 말씀 나눴습니다만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쯤 되면 본인이 탈당 의사를 한다든지 앞으로 어떤 조금 나한테 시간을 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불교계가 들고 일어났는데 이 국면을 같이 슬기롭게 극복하고 그 정말 본인이 사과하러 왔다라고 할 정도면 사과하는 마음이 보여질 수 있는 행동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당내에서 하는 것을 보면은 버티자. 뭐 이런 분위기로 가지고는 이 파국을 당이 어떻게 느꼈습니까? 오죽하면 정세균 전 총리께서 이렇게 같이 선봉에 서서 108배를 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정청래 의원도 좀 생각을 깊이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108배 혹시 해보셨어요? 저는 해봤습니다. 그런데 힘들죠? 그게 힘들어서 예. 사실은 뭐 108배를 진짜 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예. 정청래 의원이야 뭐 지은 죄가 있으니까 108배 꼼짝없이 해야 되겠지만 정세균 총리는 고령에 108배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마라톤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박정하 수석 윤핵관 때문에 아주 곤욕을 많이 치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민주당의 이핵관 논란인데 보시는 심경이 어떨까 궁금합니다. 뭐 이 추운 날씨에 다들 저 대선한다고 열심히들 다니는데 이런 말씀드리긴 송구합니다만 저는 최경철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교계와의 갈등, 그 다음에 지금 뭐 그 정청래 의원의 결단 이거 이전에 다른 측면이 좀 더 부각돼서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핵관이라는 표현을 왜 굳이 했을까라는 측면에 최근에 어제 오늘 보면은 민주당에 재밌는 일들이 좀 몇 가지 좀 있더라고요. 지금 정청래 의원이 이핵관이라는 표현을 굳이 쓴 것 하나 있지만 핵심 당원 몇몇 4천여 명 등이 또 이재명 후보 자격 가처분 신청을 낸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의 이 욕설과 관련해서 AI를 어떻게 조작을 한다는 그런 내분의 또 얘기가 또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이 이재명의 민주당과 민주당의 이재명이 서로 외형적으로는 원팀이 돼서 지금 모양을 갖추고 있지만 박스권 안에 갇혀져 있는 지지율 속에서 무언가 내분이 좀 일어나고 있고 그 내분의 정도가 상당히 클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이게 어떻게 귀결될런지 한번 뭐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쩌면 이재명 후보가 마지막 진짜 넘어가야 될 큰 파고 속으로 좀 들어가고 있다. 민주당 내부도 상당히 이것 때문에 동요할 가능성도 좀 있다라는 측면을 좀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패널들의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정청래 의원의 이핵관 발언이 간단치 않은 것 같습니다. 윤기찬 대변인은 어떤 시각에서 보십니까? 저는 일단 저 이면에는 후보 탓을 하는 심리가 깔려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현재 지지율이 답보 상태인 것은 예전에 국민의힘에서 했던 것처럼 후보 탓이다.
사실 후보 탓을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건 다 내 탓이다. 후보는 무결점이다라고 해야 되는 것인데 어쨌든 대통령 지지율보다는 이 후보 지지율이 낮은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그 혁신위에서 낸 거 보니까 동일 지역구에 국회의원 3선 출마 금지 이것도 또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청래 의원 586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우리를 쳐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또 오해가 있을 수 있고 해서 이것은 간단히 불교계와의 어떤 이전 투구 양상 이걸 좀 넘어서는 심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저렇게 공개적으로 정청래 의원이 저렇게 공개적으로 탈당 요구했다는 부분을 SNS에 올리는 것은 적당치는 않죠.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고 그리고 불교계와의 저 문제도 사실은 불교계 입장에서만 억울한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저기 공원법 만들면서 국립공원 부지를 지정할 때 사찰 경내지가 한 7% 정도 들어갔다는 거죠. 따라서 불교계 입장에서 보면 정청래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렇게 봉익임선달로 표현하는 저런 것은 좀 상당히 모욕감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다. 따라 저건 정청래 의원이 잘못하신 거거든요. 예. 그럼 본인이 저렇게 공개적으로 지지층에 호소할 게 아니고 당내에서 비공개적으로 해결할 문제다. 더군다나 대선 국면에서 저렇게 하는 것은 사실 애당심이 있는지에 대한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언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민주당이 정청래 의원의 이핵관 이 발언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면 또 국민의힘은 뜬금없이 공천 논란으로 좀 내부가 시끄럽습니다. 이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윤석열 후보가 지금 원팀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죠. 어제 홍준표, 오늘은 최재형 경선에서 후보로 뛰었던 분들을 만나서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데요. 어제 홍준표 후보 만남을 놓고 뒷말이 나옵니다. 홍준표 의원과 어제 한 2시간 동안 얘기를 했고 홍준표 의원이 내가 2가지를 요구했다. 이걸 받아들이면 내가 선대위 고문을 맡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국정 능력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조치 그리고 처가 비리를 엄단하겠다. 이런 대국민 선언을 하면 내가 선대위 고문을 맡아서 뛰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정도면 명분 쌓이고 어느 정도 잘 되지 않을까 했는데 뭔가 아침에 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권영세 총괄선대본부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 지도자급 인사라면 마땅히 걸맞은 행동을 해야 된다. 이 정체절명의 시기에 마땅히 지도자로서 걸맞는 행동을 해야지 당의 지도자급 인사라면 그렇지 않다면 지도자는 물론이고 당원 자격도 인정받지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지도자급 인사라면은 대선 국면이라는 이 절체절명의 시기에 마땅히 지도자로서 걸맞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못한 채 구태를 보인다면은 지도자로서의 자격은커녕 우리 당원으로서의 자격도 인정받지 못할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까 공개 발언 시간에 드린 말씀이 다고 어제 우리 후보와 홍 대표 간의 만남에 대해서는 뭐 제가 더 특별히 지금은 드릴 말씀이 없어요. 최경철 의원, 권영세 본부장 발언이 상당히 좀 세요. 당 지도자급 인사라면 이렇게 해놓고 구태를 보인다면 당원 자격도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홍준표 의원이 어제 윤석열 후보 만나서 그 2가지 외에 무슨 공천 얘기를 했다면서요? 네, 뭐 서울 종로에 예. 지난 경선 과정에서 자신을 지지했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추천을 했고 예. 그리고 국민의힘 텃밭이죠. 예. 대구 중남구에 자신이 경남 양산에 지난번 총선 때 출마하려고 그랬다가 공천을 주지 않으니까 대구 수성 을로 왔습니다. 예. 그때 선거를 도와줬던 수성구청장 출신인 이진훈 씨를 대구 중남구에 공천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줬으면 좋겠다가 아니잖아요. 전략공천 지역으로 정하고 이 사람을 쓰자라고 하는 말은 아예 공천을 주자라는 그렇습니다. 얘기 아니에요.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난리가 난 거죠. 뭐 서울 종로야 사실 전략공천이 되더라도 대구 중남구는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당 최고위원회에서 100% 오픈 프라이머리로 하자고 사실상 방침이 정해졌었거든요.
그러한 것을 또 뒤집는 것이기도 해서 홍 대표에게는 굉장히 좀 오늘은 의외의 메시지가 많이 날아들었죠. 홍 대표가 이거 거래하자는 것인가? 그러니까요. 이거 구태를 반복하자는 것인가? 그래서 홍 대표에게 이제 오늘 홍 대표가 오랜만에 그 윤석열 후보를 만났는데 결국엔 장고 끝에 악수를 둔 것이 아닌가 이런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사실 정치인이라는 게 명분으로 사는 것인데 오늘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후보에게 한 것은 명분이 전혀 없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고스란히 모든 비난을 홍 의원이 덮어쓰는 것이어서 예. 앞으로도 홍 의원의 정치적 생명에도 굉장히 좀 타격이 있게 됐고 그리고 홍 의원이 지난 30여 년 가까이 누려온 정치적 명망에도 굉장히 큰 타격이 있어서 저는 홍 의원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저는 이해가 갑니다. 사실 홍 의원이 지난 대선 경선에서 현역 의원들이 거의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홍 의원이 당대표 할 때 여러 현역 의원들을 좀 챙겨줘야 하는데 그런 거 챙겨주지 못했다는 좀 여러 의원들의 좀 비난이 좀 있었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있어서 이번에 좀 그런 감정이 이번에 내가 이거 좀 풀어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엔 좀 너무 사감이 앞선 것이 아닌가. 예. 홍 의원 제가 뭐 잘 아는 홍 의원으로서 좀 판단이 오늘은 좀 허술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윤기찬 대변인. 사실 이제 윤석열 후보로서는 아쉬운 입장 아닙니까? 홍준표 후보가 뭐라고 얘기해도 좀 잘 들어야 될 형편인데 그런 상황에서 종로의 최재형 원장은 몰라도 대구에 자기가 추천하는 인사 전략공천 얘기를 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상대방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해서 자기 어떤 이익을 챙기려고 했다. 이런 비판 받을 만하죠. 그러니까 앞으로 홍 전 대표의 행보가 이제 사실은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만약에 상임 고문 없었던 일로 하자라고 하면 그야말로 조건이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돼서 사실은 제안이나 추천할 수는 있는 것이거든요. 다만 종로 같은 경우에 최재형 전 원장의 경우에는 이제 런닝메이트 개념으로 해서 어느 정도 시너지가 날 수도 있습니다만은 대구의 경우에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유리한 지역구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의 청년이나 여성을 만약에 전략 공천하자 이런 제안을 했다 그러면 그건 뭐 문제가 없다고 봐요. 예. 그런데 이제 본인이 아시는 분이고 이제 좀 오래 정치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 부분은 매우 부적절하다. 그래서 아마 진위를 반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겠지만 어쨌든 이후에 상임고문 없었던 걸로 하자라고 하시면 그러면 조금 비난받을 가능성이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홍준표 후보 뭐라고 얘기했는지 궁금하죠? 들어보겠습니다. 종로에 최재형 같은 사람을 공천을 하게 되면 깨끗한 사람이고 행정 능력 뛰어난 사람이고 국정 능력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 중에 그런 사람들이 대선의 전면에 나서야지 선거가 됩니다. 공개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 갈등을 수습해야 할 사람이 갈등을 정복시키는 그런 사람이 대선을 이끌어서 대선이 되겠습니까? 내부적으로 의논을 해서 정리를 했어야지. 어떻게 후보하고 이야기한 내용을 가지고 나를 비난하고 방자하다. 그건 방자하기 이를 데 없다. 아이고. 예, 방자하다 화를 냈습니다. 김종욱 특보 이 지점에서 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저 말을 했던 것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얘기가 어떻게 그러면 나왔을까? 홍준표 후보는 그런 얘기를 아예 안 하고 두 가지만 글에다 올렸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지금 이제 홍준표 후보는 어떻게 후보하고 둘이 한 얘기가 나왔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삼는 거잖아요. 어떤 의도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그 내용 같은 경우는 윤 후보 스스로가 결정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당내에서 논의가 돼야 되는 거죠. 당연히 이준석 당대표 또는 선거와 관련된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선대 본부장 같은 경우 내용을 공유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천이라고 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당에서 결정하는 기본적인 룰이 있는 거죠. 이 룰을 갖다가 예를 들면 어기면서까지 후보가 독단적으로 결정을 했을 때 큰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얘기가 내부에 전달이 되니까
당연히 선대본부장 권영세 본부장 같은 경우가 이미 구태 정치로 다 정리를 하고 지도자로서의 자격은커녕 당원의 자격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한 것 자체는 식격탄을 날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이 내부에서 식사하면서 제안한 내용들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권영세 본부장이 책임지겠다. 예. 윤 후보가 책임지는 모양새가 아닌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리고 윤 후보는 아마 거기와 관련해서 당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룰에 따라서 가겠다라고 하는 투트랙 전략을 사용한다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 거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윤 후보가 이번에 홍준표 의원과 만나서 좀 화학적 결합을 통해서 지지층 결집들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의도 자체가 오히려 갈등의 원인이 돼버리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러울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항상 이런 문제가 어떤 거래 형태로 드러나는 건 우리 정치의 아주 안 좋은 구태 모양새 그 자체이기 때문에요.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소위 이제 홍준표 의원이 잘못 제안을 한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또 더 중요한 문제는 이 공천 문제 말고도요. 홍준표 의원이 제기한 두 가지도 상당히 논란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정 운영 능력을 담보할 만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윤 후보가 국정 운영 능력을 담보할 만한 무엇이 없다라고도 비칠 수 있는 팀원들이 분명히 있고 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처갓집 비리 엄단 같은 경우도 처갓집에 비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얘기로 들릴 수 있는 팀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홍준표 의원이 너무나 과도한 욕심을 이번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주 특보 이준석 대표가 처갓집 비리 엄단하겠다는 대국민 선언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각에서 그런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처갓집 비리 엄단 대국민 선언해라 이 요구를 윤석열 후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또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나 매우 섭섭해서 홍준표 후보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좀 윤석열 후보도 명분이 약하니 아니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공천 얘기를 하더라 이래서야 되겠느냐 이렇게 만들어진 작품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저는 이 부분 또한 오너리스크라고 봅니다. 이준석 대표의 발설 공식적으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윤 후보로서는 일정하게 뭐 조건이든 어찌됐든 간에 상의를 해온 것이고 그 부분을 이제 만나서는 거절했지만 어쨌든 이준석 대표하고 상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진중하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라고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아침 방송에 나와서 이준석 대표가 자기 사람 집을 것이다라고 공격했고 그 공격에 이어서 말하자면 총괄선대본부장이 어떤 출당시킬 수 있다. 심하게 얘기하면 뭐 어떤 어른으로서뿐만 아니라 당원 자격조차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구태로 몰아가 버린 부분은 일단 뭐 완전히 절연하겠다는 의지처럼 보여지거든요. 홍준표 대표 필요 없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보여지기 때문에 실제로 뭐 윤석열 후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뭐 하고자 하는 노력에 비해서 이준석 대표가 문제를 푸는 방식이 너무 거친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첫 번째 말씀하신 국정운영 능력 담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조치라고 하면서 그게 뭔지는 안 밝히셨잖아요. 거기에 관한 내용을 윤석열 후보에게 요구했다는 내용이 될 테고 두 번째는 그냥 대국민 메시지죠. 첫 번째 안에 어떤 것이 들어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어쨌든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국정운영 능력을 담보한다라는 거는 좀 국민들이 신뢰할 만한 사람을 쓰라는 것이고 그 사람 쓰라는 말이 지금 이 상황에 나온 것은 본인 사람 쓰라는 얘기겠죠. 자 박정아 수석. 결국은 이제 그 두 가지가 명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서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뒤에 있는 공천 관련 부분 때문에 홍준표 후보로서는 부적절한 제안을 한 그런 모양새가 됐습니다. 그렇게 됐죠. 선거하기가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 넘어갈 것 하면 또 생기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다음 문제가 사실은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이 저렇게 얘기한 거는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부적절했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렇다면 홍준표 의원이 원팀으로 합류를 하면서 올 수 있는 에너지에 대한 기반이 지금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의 꿈이라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청년층을 막 모아오면서 경선 이후에 당신의 이제 정치적 자산을 만들어갔던 홍준표 의원의 자산이
사실은 많이 붕괴돼 버렸어요. 그러면 홍준표 의원을 선대본부의 상임 고문이 됐든 아니면 뭐 본부장이나 위원장이 됐든 모시는 것 자체가 1+1이 아닌 1+1에서 2가 아닌 그냥 뭐 1.1 내지는 1.05 이런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저희 선대본부 입장에서는 이거를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라는 숙제가 하나. 예. 홍준표 대표님 굉장히 그 부적절한 처신을 하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이잖아요. 그러면 이 모양을 여하이 어떻게 만들어서 홍준표 대표를 모시느냐 이런 숙제를 또 우리 선대본부는 갖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또 다시 저 당이 제대로 좀 물건을 만들어 갖고 좀 가고 있는구나라는 모습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생기고 국민들의 평가는 대부분 좋지 않은 상황이라 이걸 예. 어떻게 수습해야 되는지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아까 윤기찬 대변인이 만약에 그렇다고 고문직을 안 맡으면 그거 공천 내 요구 안 받아들여줬다가 안 오는 거냐 이런 비난 면할 수 없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박정환 수석 말씀 들어보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와도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처지가 됐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그동안 뭐 비판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런 힘을 뺀 차원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어제 홍준표 후보 만난 게 크게 손해는 아니겠네요.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어찌 됐건 간에 홍준표 의원도 최종적으로 당에 와서 모셔야 되는 건데 결국에는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은 보여줬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같은 당의 모습으로 오셔서 선대위에 힘을 보태야 궁극적인 이 모양이 갖춰지는데 그 모양을 갖춰지는 단계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라서 이 모양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선대본부 입장으로서는 예. 그리고 홍준표 의원 본인도 그다음에 이런 상황에 처한 윤석열 후보도 참 난감한 상황이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갈는지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어떤 결정을 할지 그건 참 궁금한데 윤석열 후보 일단 그 공천 관련해서 한 발언을 들어보시죠.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정하게 정한 그 기준과 방식에 따라서 하는 것을 저는 원칙으로 세워놨습니다. 네. 공천 제한으로 인해서 좀 당내 파열음이 나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뭐 파열음이 나온다는 얘기를 여러분은 들으셨겠지만 저는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겠죠. 서로가 미는 사람이나 또는 후보 입장에서는 다 본인들이 하려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그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위원회에다가 좀 맡기고 저는 그 공천 문제에는 직접 관여할 생각이 없습니다. 예, 최경철 의원 지금 보궐선거는 대선하고 같이 치러지는 거죠. 그리고 대선 끝나면 석 달 뒤에 그 지방선거가 있고 사실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후보 갈등이 있을 때도 그런 부분의 어떤 공천권 이런 것도 좀 연계가 돼 있어서 그런 게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정치라는 것이 뭐 그냥 저희가 뭐 도덕군자들이 모여서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는 이익을 쫓는 겁니다. 정치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쫓으면서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을 실현하는 것보다는 이익을 쫓는 게 빠른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공천권을 갖고 다툼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명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홍준표 의원이 명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크게 져버린 겁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왜 지금 나가서 조용합니까? 명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조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윤석열 후보, 당신이 연기만 해. 우리가 뒤에서 할 테니까. 여기에서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칙을 잃어버린 거죠. 꼭두각시가 어디 있습니까? 민주주의에서. 후보가 하는 거죠. 거기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중요한 명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홍준표 의원도 어제 만남에서 공천 밀실 거래라는 그런 큰 프레임을 덮어 써버렸기 때문에 명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후보로서는 굉장히 좀 날개를 단 측면이 있다. 저는 앞으로 윤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을 뒤로 물러나게 했죠. 그리고 이번에 홍준표 의원을 사실상 좀 한 발 뒤로 물러나게 했고 이준석 대표와 사실 원팀을 이뤘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큰 장애물이 없어서 고속도로를 좀 달릴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또 윤석열 후보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만나서 그러면 어제 뭐 공천 얘기도 있고 그랬는데 혹시 그런 얘기를 나눴을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방금 전에 회동이 끝났는데요. 그 모습 한번 보시죠. 네, 오늘 홍준표 의원이 이제 최재형 전 원장님을 그 종로에 전략 공천해야 된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와서 조금 감정들이 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략 공천 관련해서 이야기는 나누지 않으셨을까요? 아니 저 원장님은 우리 최재형 원장님은 아마 그런 대화 자체를 나눈 사실이 없다고 이미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 최재형 원장님하고 대화한 건 없습니다. 뭐라고요? 그거는 아까 이미 우리 최재형 원장님께서 종로 출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예 종로 출마 건은 제가 홍 대표랑 사전에 논의한 사실이 없어요. 근데 홍 대표가 뭐 어떤 뜻으로 그렇게 하셨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뭐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니까 뭐 생각이 있으셨겠죠. 저는 사전에 논의한 건 없어요. 김영주 특보 뭐 설사 종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나와서 기자들한테 우리 종로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뭐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그렇게 하지 않고 아마 여러 가지 이제 홍준표 상임 고문을 모시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 그렇고 오늘 아침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과 최재형 관계가 나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오늘 만남의 뜻은 있을 것 같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선대위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최재형 의원은 나와 함께 하자. 이런 어떤 선의의 어떤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그런 얘기를 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윤석열 후보가 얘기한 것처럼 자기는 이제 뭐 전략 공천이라든지 공천권에 손을 대지 않겠다는 그런 뜻도 분명히 했을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과연 두 사람이 러닝메이트로 나오는 거 과연 맞을까?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현재 후보가 갖고 있는 이미지를 다른 식으로 보완해 줘야 되는데 그 최재형 감사원장이 뭐 나쁘다 좋다의 의미가 아니라 거의 색깔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과연 정말 풍부한 국정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도 홍준표 의원의 의견도 저는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박정아 수석 궁금한 게요. 윤석열 후보가 어제 홍준표 후보, 오늘 최재형 후보 약속을 미리 잡아놓은 것인지 아니면 어제 홍준표 후보 만났다가 이런 문제가 나와서 저기 하니까 급히 최재형 후보를 만난 것인지 궁금한데 혹시 아시는 거 있나요? 저 자세히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됐다면 차이는 있겠죠.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 함부로 말씀드릴 수도 없고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을 만나고 오늘 최재형 원장을 만난 스케줄이 원래 잡혀 있었다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오늘 최재형 원장을 오늘 오전 상황 때문에 급히 약속이 잡혀갖고 만났다라고 하면은 뭐 큰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 그건 잘 만남이라고 모르신다. 보여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모르고 들어왔어요. 실세가 아니신가 본데요. 저는 실세가 아직 문 밖에 있는 남자입니다. 윤기찬 대변인은 혹시 아세요? 저도 실세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원팀 노력하는데 윤기찬 대변인 보시기에 지금 윤석열 후보하고 최재형 감사원장 이렇게 만나서 나오는 그 표정이나 이런 거 보면 분위기는 좀 좋아 보이죠. 그러니까 최재형 원장의 경우는 의문의 일패를 당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종로 같은 경우는 이미 하루 전날 최고위에서 전략공천 지역을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마치 나중에 전략공천이 혹시나 최재형 원장이 됐으면 이것이 뭐 밀실거래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오해불식 차원에서 했을 가능성이 크고 최재형 원장의 경우에는 저는 약간 견해가 다른 게 러닝메이트로 했을 때 사실은 이제 보수 측의 일부 지지층이 또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수 있는 면이 있어서. 아까부터 러닝메이트 하는데 뭐 우리나라에 대선에 러닝메이트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재보궐선거가 또 같은 시기에 같은 날 치러지기 때문에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그럼 종로 후보를 러닝메이트, 상징적인 러닝메이트로 본다? 그렇죠. 뭐 정의일본과 이낙연 지사가 했던 그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고려할 요소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예. 저 부분을 괜히 그렇게 추진해 왔는데 마침 저런 일이 불거져서 의문의 일패를 당하신 게 아닐까라고 해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목적에서 만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대선판이 워낙 이런저런 문제로 시끄러워서 그 문제를 미처 생각 못했는데 정말 그러겠네요. 이번 대선에 보선이 같이 치러지는데 종로에 누구를 두고 선거하느냐도 대선 전국에 영향을 좀 미치겠네요. 우리 김정욱 교수가 그런데 전문가시잖아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서울 여론이 많이 출렁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겠군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받았었는데 그 중간쯤에 오다가 오히려 역전되는 상황이 벌어졌다가 다시 지금은 균형을 맞추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어떤 요인 중에 하나가 서울과 서울 가까운 서울 인근의 수도권의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는 아마 바로미터가 종로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판단이 드는 거고요. 예. 또 그런 측면에서 소위 홍준표 의원이 얘기했던 종로 같은 경우는 충심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대구 같은 경우는 뭐 본인의 사람을 갖다가 공천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종로 같은 경우는 충심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좀 고민스러운 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소위 이렇게 최재형 감사원장을 약속이 된 건지 아닌지 상당히 중요한 측면들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만나서 공천 얘기가 아주 은밀하게 오갔는데 그 다음날 바로 아침에 당대표가 그 내용을 공개적으로 뭐 자세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얘기가 나왔었고 그다음에 저기 선거본부장이 거의 직격탄을 날린 상황이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최재형 원장을 만약에 없었던 약속인데 만났다고 얘기한다면 이건 상당히 큰 의미들을 예. 가질 수밖에 없고 해석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어떤 서울의 상징성뿐만 아니라 이 어제와 오늘 계속 그 윤석열 후보가 만나고 있는 두 사람의 만남 자체에 대해서 정확히 좀 언론에서도 해석할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슬슬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김건희 씨 통화 내용 방송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열린공감TV가 통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법원이 이번에는 허용 범위를 더욱 넓혔습니다. 지난번 MBC 방송 때는 소송이라든지 또 뭐 사생활 이런 부분 못하게 했는데 이번에는 사생활만 빼고는 다 방송할 수 있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이 파장이 또 어떻게 이어질지 궁금한데요. 윤기찬 대변인, 이런 경우에 가처분 신청을 내면 합의부로 합니까? 아니면 단독으로 합니까? 합의부에서 합니다. 아. 보통 가처분 신청 사건은 수석부장이 그러니까 제일 경력이 오래된 사람이 재판장이 돼서 심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요. 서부지법에서는 이렇게만 해라. 또 중앙지법에서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기준이나 잣대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재판부별로 판단 기준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다만 조금 제가 아쉬운 부분은 재판부가 해당 영상물을 어느 정도 알고 보고 나서 판단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예를 들면 지금 재판부별로 틀린 것 중에 같은 것 중에 하나는 사적인 부분은 방영하지 말라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사적인 부분의 판단 기준은 각자 또 달라요. 그러니까 열린공감TV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방영할 건 사적인 기준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해당 영상물을 보고 요거는 사적인 부분에 해당하니까 요 부분은 하지 말라라고. 그 부분을 특정을 해서. 그렇죠. 그런 절차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방송하는 해당 방송 매체에서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예. 판단이 전적으로 그분들한테 맡겨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이게 만약에 방송이 되면 MBC가 또 이번 일요일 2차로 스트레이트가 방송한다라고 하는데 김영주 특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미 다 내용이 나온 상황인데 또 방송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뭐 그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이제 여전히 이제 뭐 열린공감TV가 뭐가 있는지 어떻게 보는지도 모를 수도 있는 거고 특히 고연령층 같은 경우는 오히려 또 그래도 뭐 MBC라든지 어떤 지상파를 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떤 말하자면 에디션이랄까 어떤 방식으로 방송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1차에서 거의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만큼 쇼킹한 사건이 없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 그나마도 서머라이즈를 잘해서 2차 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뭔가 뭐 국민들이 느낄 때 나름대로는 좀 더 충격적이고 센 뭐 그런 내용들이 있을까 하는 기대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뭐 좀 젊은 분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죠. 예.
윤기찬 변호사, 그러고 보니까 또 궁금한 게 하나 생기는데 이번에도 국민의힘이 지금 또 MBC 상대로 가처분 신청 내지 않았습니까? 2차 방송에 대해서. 같은 재판부입니까? 아마 수석부에서 하기 때문에 같은 재판부일 겁니다. 그러면 같은 재판부의 결정이 달라지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혹시 중앙지법의 이번 가처분 결정과 관련한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나요? 영향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번은 약간 좀 다른 것이 지난번에 가처분 인용 결정 범위를 정할 때 반론 보도권을 보장했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는 저희 당 입장에서 보면 반론 보도권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해당 방송물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 내용에 대한 요약본과 이런 것들을 좀 달라 그랬어요. 근데 그걸 안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적시해서 반론 보도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라는 내용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예. 따라서 약간 판단의 범위가 어떻게 될지 기준을 좀 더 세분화할지 그건 재판부가 어떻게 나올지 저희도 궁금합니다. 중앙지법이 이런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또 서부지법에서 그 사안에 한해서 결정을 내리면 MBC는 그 결정을 따라야 되죠? 그렇습니다. 예. 그건 이제 절대적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해당 사건에 대해서 상대적 효과만 있습니다. 따라서 그 해당 재판부의 결정을 받은 그 재판부의 내용대로만 방송을 해야 됩니다. 문제는 이런 게 방송이 됐을 때 과연 윤석열 후보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박정합 수석 이렇게 쭉 여론조사 같은 거 분석해 보지 않습니까? 영향이 어떻게 나타났나요? 일단 뭐 조심스럽게 봐야 되지만 저희가 지금 그래픽에서 보는 것처럼 이 건에 대해서 한국갤럽이 조사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영향이 오히려 없었다는 쪽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40.8%가 나왔고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줬을 거라는 반응이 12.4%. 오히려 그리고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게 36.4%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줬을 거라는 조사보다는 긍정적 내지는 영향을 별로 주지 않았을 거다라는 조사치가 더 많이 나왔거든요. 저는 2차 MBC가 방송을 하더라도 이미 뭐 다른 방송을 통해서 많은 내용들이 나왔고 알려졌기 때문에 뭐 2차 방송을 강행을 하더라도 이 건으로 인해서 크게 지지율이 출렁거리거나 아니면은 지금 대선에 큰 영향을 줄 거라고는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욱 특보 별로 영향이 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 보는 이유가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해서일까요? 아니면 통화 내용을 MBC가 충분히 방송을 못해서 그런 걸까요? 일단 뭐 전체적으로 좀 국민의힘의 평가는 한 방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대단한 것이 나오지 않았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양 후보가 상당히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런 것이 온다고 하더라도 대단한 충격이 아니면 지지율에 영향을 끼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 중도층이겠죠. 아직 결정하지 못한 층들인데요. 저는 더 관심 있게 보는 건 뭐냐면 그 MBC의 방송이 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번에 열린공감 TV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입니다. 뭐냐면 이제 그 무속인 발언과 관련해서 과거 최순실 사건들을 엄령을 하면서 유권자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 측면들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정확히 공인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의 배우자가 될 수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검증돼야 된다. 근데 지금까지 소위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검증 대상에서 많이 빠져 있었던 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검증이 상당히 강하게 될 것이다. 근데 또 하나는 보수 언론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그런 거예요. 내가 정권을 잡으면 가만 안 둘 거야. 라고 하는 발언 자체가 권력을 사유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과거에 그 소위 그 권력 사유와 국정농단 문제가 발생을 해서 탄핵이 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 하나하고 또 하나는 언론과 관련해서 뭐 이거 기자 잡아 넣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거나 내가 안 한다고 하더라도 검경이 잡아 넣을 거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것이 언론에 대한 어떤 탄압 또는 공권력을 사유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 문제가 방송 한 건의 문제가 아니라 소위 배우자 검증 문제와 배우자 검증에 대한 후보의 입장 문제로 갈 수가 있다. 이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문제가 되게 중요한 거고요. 이 근거를 제가 볼 때는 법원이 판단해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파장은 좀 두고 봐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경철 의원, 이번에 열린공감TV가 공개한 내용은 서울의 소리에서 받은 건가요? 아니면 본인들이 저기를 한 건가요? 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의 소리가 적극적으로 녹음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받은 걸로 알고 있고 저는 그 지난번에도 방송을 봤지만
이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고 사실 뭐 많은 국민들이 아이 정말 별거 없네. 괜히 TV 봤네.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사실 뭐 좀 심한 말을 하기도 했었죠. 뭐 안희정 지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저것은 저분의 인식에, 김건희 씨의 인식에 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봤는데 그 정도가 문제가 됐었고 다른 부분은 일반 국민들이 상식의 수준에서 봤을 때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봤기 때문에 아까도 봤듯이 큰 지지율 변동은 없었다. 그리고 이게 자세히 하게 들어보면 지극히 사담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영역에서 김건희 씨가 자신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누님 동생 하면서 사담의 수준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 무게를 크게 달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이 좀 충격이 적은 것이 아닌가. 이번 뭐 다시 한번 튼다고 해도 국민들께서 뭐 상식적으로 판단한다면 이 말의 발언이 윤석열이라는 대통령 후보의 지지율로까지 전이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물론 영부인으로서의 자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은 해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윤 후보로까지 전이되는 양상은 별로 빚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예측해 봅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또 무속인 논란도 쉽게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데 이 내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건진 법사라고 하는 사람을 누가 추천했느냐 이걸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윤핵관 얘기를 합니다. 윤핵관이 추천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사람을 과연 누가 추천했는가도 매우 궁금하지요. 관련된 녹취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건진법사라는 분에 대해 가지고 그 여러 억측이 있지만은 제가 정확히 확인한 바로는 네. 그 캠프에 합류하게 된 계기가 예. 그 후보자나 후보자 배우자의 추천이 아니라 다른 핵심 관계자 의원의 추천이었던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럼 김건희 씨랑 모르는 사이셨어요, 예, 원래? 전혀 그분이 추천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었고. 알긴 알았는데 추천은 아니란 겁니까? 아니면 알았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추천한 인사는 명확하게 모 핵심 관계자 의원께서 하신 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건진법사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제가 윤석열이 국민의힘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아서 인사를 한 적이 있다. 이런 정도로 가볍게 넘어갔는데 그렇죠. 제가 취재를 해본 결과 국민의힘 공식적으로 소개를 받은 게 아니고 부인 김건희 씨가 소개를 해주고 김건희 씨의 힘으로 이 캠프에 가서 일을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니면 거의 확실합니다. 박정환 수석, 이준석 대표는 아니라고 하고 김의겸 의원은 거의 확실하다라고 하고 어떤 게 맞습니까? 저는 김의겸 의원님이 요즘에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무슨 근거로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정말 오랫동안 취재도 해보셨고 청와대에서 대변인도 했었던 분인데 그리고 현재 국회의원이잖아요. 저렇게 요즘 말로 하면 뇌피셜이라고 하나요? 그리고 뭐 과거 얼마 전까지 보면 무슨 관심법 이런 식으로 공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의혹을 부풀리는 게 무슨 의도인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은 본인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위상 등을 좀 생각해보고 이 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보시고 말씀을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일부 김의겸 의원이 잘못 허위로 얘기해서 과장되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알고 있는 한 지금 김의겸 의원이 몇 가지 말씀하셨던 건진법사와 관련한 얘기들은 근거가 충분치 않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누가 추천했느냐를 놓고 이런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와중에 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지난번 신천지 사태 때 윤석열 총장의 압수수색을 조금 주저하고 이런 것도 뒤에 건진법사가 있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그 공방을 한번 들어보시죠. 국가의 국정을 판단하는 데 무속인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민 생명과 전체가 긴급한 재난적 상황에서 이에 대처하는 업무를 어떻게 일개 사인의 무속인과 그 내용을 공유하고 그 조언을 받아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시키도록 청구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것은 대단히 경악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 중에 대부분 의혹이거나 사실이 아니거나 또는 더 나가서 악의적인 그 공격이나 공격이다. 수단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걸 쭉 이어간 거거든요. 예. 그렇게 따지면 그 중에서 사실이 아닌 것들을 그럼 지적을 아니 해주십시오. 저 건진법사라는 사람은 윤석열 후보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윤기찬 대변인 전혀 알지 못한다고는 안 했죠. 김재원 최고가 알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추천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알지 못한다고 지금 김재원 최고가 이야기를 오늘 해서 조금 다른 말 같아요. 예, 김재원 최고가 그 부분의 표현을 좀 잘못한 것 같고. 근데 이제 문제는 송영길 대표가 마치 신천지 사태 때 압수수색을 그 건진법사의 조언을 받고 하지 않은 것처럼 기정사실로 이야기를 하는 건 저거는 상당히 악의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게 이전에도 언론에 많이 나왔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와 그 중대본부인가요? 거기가 협의해서 대검이 유해왔던 이유가 거기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숨는다. 압수수색하게 되면 그 음성적으로 되기 때문에 더 어렵다라는 그 점 하나 하고 법리적으로 보더라도 행정 목적으로 압수수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리적인 목적과 보건학적인 목적 이런 측면에서 방역 측면에서 저거를 유해를 원해서 이렇게 했던 것이지 저걸 무슨 건진법사와 했다고 저렇게 하시는 것은 가운데를 툭 잘라서 연결시킨 것이거든요. 저 부분은 아마 송영길 대표가 저 사과를 하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김영주 특보 지금 네. 그 송영길 대표가 앞부분에 국가의 국정 중요한 부분을 뭐 무속인가하고 상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그 부분은 이제 공감이 가는데 뒷부분은 그럴 만한 어떤 뭐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습니까? 사실 믿을 만한 근거는 많지는 않고 다만 이제 뭐 지금 흘러나오는 검진법사의 딸과 예. 또 김건희 씨와의 어떤 접점들이 없지 않아 있다. 뭐 그 전시회 때 가서 사진을 찍었고 그걸로 비추어서 뭐 그 내용도 여러 가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 딸이 캠프에 같이 뭐 별도의 수행팀이 있었다든지 이제 그런 일부 언론에서 나타나 있는 명확하게 이제 뭐 우리가 확실하게 담보할 수 없는 내용들을 구성해 봤을 때 굉장히 오래 전부터 친숙한 사이가 아니었느냐 이제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 법사라고 하는 분하고 신천지 하는 부분이 이렇게 접점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예. 사실은 그런 면에서 좀 송영길 대표도 물론 다른 원론적인 의미에서 그 말은 맞는 얘기죠. 무슨 여러 가지 일정 잡는 걸 다 일일이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느냐는 건 맞지만 확실한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조금 피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러니까요. 그렇게 저희가 느낍니다. 지금 전체 발언을 다 안 네. 들어봐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송영길 대표가 이러한 의혹이 있는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네. 경악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아예 기정사실화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건 참 경악스러운 일이다라고 한다면 여당 대표로서 그렇게 발언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 여러 가지 정말 그 근거가 있는 어떤 내용들이라도 들고서 그렇게 공격을 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먼저 말이 앞서 나간다는 것은 조금 제가 보더라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나 조금 위험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종국 특보 지금 여야가 언제까지 이렇게 네가 더 나빠 이렇게 싸워야 되나요? 그러니까 저도 참 이렇게 민망스러운데요. 왜냐하면 이제 상대 당에 대해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설명하는, 그러니까 오히려 어느 당이 더 좋은 정책을 제기해서라고 비교를 하면서 우리 당이 더 잘한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그런 상황들이 안 되고 있는 이유들은 여전히 뭐 말씀하신 민주당이든 아니면 국민의힘이든 후보들에 대한 어떤 유권자들의 신뢰 자체가 아직까지는 확실히 뭐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 그다음에 계속 문제가 터지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설명이 안 되는 측면들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측면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이번 선거가 조금 더 많을 뿐인 거지 과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네거티브라고 하는 선거운동 방식들은 항상 활용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전 그래서 좀 설 연휴 이전에 이 두 후보가 TV 토론을 전개하지 않습니까? TV 토론부터는 좀 국민들에게 좀 과거의 얘기나 어떤 이런 이슈성 논란들보다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참
이런 얘기들을 맨날 이렇게 평론한다는 게 민망하기도 하고 예.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예. 저는 뭐 후보들은 계속 앞으로 정책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말씀하시니 또 주변에 뭐 윤핵관이든 이핵관이든 문제를 좀 꼬이지 않게 하는 방식들로 좀 국민들이 요구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좀 쌍방간에 신사협정을 좀 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종욱 특보 뭐 다른 방송도 하시지만 뉴스와에도 일주일에 한 번 나오시잖아요. 저는 이거 일주일 내내 하고 있으면 정말 힘들어요. 경의를 표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 지금 국민의힘도 가만히 있지 않죠. 김건희 씨 통화 내용 공개에 맞서서 이재명 후보 욕설도 방송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짚어보죠. 장량화 변호사 지금 이재명 후보 욕설 부분 파일을 공개한 사람인데요. 이번에 또 그 욕설 중에서 뭐 김혜경 여사가 뭐 욕을 하는데 옆에서 웃고 그랬다라고 하는 것을 또 추가로 공개하고 그랬습니다. 그 내용 그리고 민주당의 반박 함께 들어보시죠. 쌍욕 원인을 형님과 형수가 먼저 어머니를 때리고 욕했기 때문으로 돌리며 또다시 그런 상황이라면 똑같이 욕할 거라고 강변하는데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전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건희 씨 녹취록에 대한 앞서 말씀드린 윤석열 후보의 그런 거짓 해명, 거짓말을 하는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은 판단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 뭐 여러 가지 녹음 테이프가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구질구질하지 않게 깔끔하게 모든 조건 없이 사과를 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구질구질하게 변명하거나 심지어 거짓말까지 했단 말입니다. 이런 태도가 저는 중요하게 국민들이 판단할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윤기찬 대변인 지금 국민의힘은 여전히 MBC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욕설도 똑같이 방송해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욕설을 방송하는 것이 옳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도 사적인 대화로 평가받을 수 있고 다만 그 평가는 다르겠지만 대선 국면에서 만약에 김건희 씨의 그런 사적인 대화를 방송할 거면 형평성 차원에서 똑같이 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형평성 차원의 문제 제기고 그 욕설을 공중파를 통해서 방송하는 것 자체가 옳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뭐 유튜버 그 해당 방송사, 그러니까 유튜브의 그 매체 대표가 이재명 후보의 그 대선 플랫폼의 홍보 매체에 글을 게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글을 게재하고 그것도 옹호글입니다. 이재명 후보를 위한 글을 게재하는데 그런 분에 있는 매체 그 사진 기자가 가서 그 녹음하고 이것을 전달 받아서 공중파에서 방송하는 이 형식 자체가 낯설다. 그리고 그 방송 내용이 여러 가지 같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어쨌든 한 번 본 바에 의하면 특정 후보한테 불리한 내용 아니겠어요? 그러면 다른 또 문제가 제기됐으니 형평성 차원에서 그것도 틀어야 마땅하다. 내용 자체가 국민들이 불편하시겠지만 이런 형평성 차원의 문제 제기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정하숙 뭐 불편한 수준이 아니고요. 욕설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방송은 욕설을 할 수 없잖아요. 내보낼 수 없잖아요. 그러면 삐삐삐삐만 들어야 되잖아요. 이제 사실은 저희가 얘기하는 게 그런 거죠. MBC가 스트레이트를 통해서 방송을 한 이유는 국민들이 공인이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거고 검증 차원에서 필요했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그게 뭐 서울의 소리를 통해서 녹취록이 생성되고 유통되는 과정인 것과 별건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럼 똑같이 이 나온 녹취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 수 있게끔 판단할 수 있게끔 똑같이 해줘야 되는 게 소위 말하는 공영방송의 자세 아닌가라는 게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저쪽도 같은 분량으로 녹취에 대해서 방송을 해서 국민들이 알 수 있게 그리고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삐리리 소리가 너무 많이 나오면 삐리리 소리를 처리를 하더라도 국민들이 왜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런 욕설들이 이렇게 쉽게 나올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판단해 주는 게 공영방송 그리고 김건희 씨의 녹취록을 틀었던 MBC로서는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저희 당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예. 잠깐 보태겠습니다. 아까 모 의원님, 민주당 의원님 나오셔서 이재명 지사의 해명은 진솔하게 다 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윤 후보의 해명은 좀 거짓 해명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근거를 뭐 대셔야 되겠지만 이재명 후보 해명 아까 장영하 변호사가 나서 얘기했던 것처럼 욕설이 어머님에 대한 그 폐륜 의혹 때문에 그래서 화가 나서 욕설을 했다라는 취지로 변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시점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장영하 변호사 말은. 욕설이 먼저 녹음 시점이 먼저고 어머님에 대한 고 이재선 씨의 그 폐륜 의혹은 그 뒤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부터도 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의 진솔한 해명이라고 평가밖에 아직도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다. 자, MBC도 이재명 후보 욕설 똑같이 방송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데 김영주 특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그거는 이제 방송 언론에 대한 개입이죠. 실제로 뭐 그거는 MBC라고 하는 언론 기자 기관 그리고 기자 혹은 PD가 해야 될 걸 월권한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우리 뭐 청와대 청원도 모든 청원을 다 답해야 되지 않는 것처럼 실제로 본인이 판단했을 때 공익적 가치라든지 또 재판부가 이미 가처분해서 허용하는 그 절차를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필터링을 통해서 정연한 것을 내용 삼아 하는 것이고요. 저는 왜 장영하 변호사가 국회 언론관에서 저렇게 가족 간의 개인 비사에 대해서 그렇게 발표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국회 사무처에 물어보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최경철 의원은 지난번 이 시간에 MBC 스트레이트가 방송하는 거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욕설 방송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뭐 똑같은 사람 되겠죠. 국민의힘도 그렇게 되면 민주당과 똑같이 됩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보수의 품격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건 요구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어느 대형 서점에 가봤어요. 이 장영하 변호사가 쓴 굿바이 이재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아주 잘 팔리는 자리에 딱 있던데 굉장히 제가 물어봤어요. 서점 그 직원분한테 이 책 잘 팔립니까? 예, 아주 잘 팔립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자리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눈에 띄는 곳에.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분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책을 저도 그 직접 사진 않고 그 책을 뭐 사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뭐 그 서서 거의 다 읽었는데 그런 걸 보면 국민들이 다 압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수준을 생각하시면 되지. 국민의힘이 굳이 그것을 공영방송에다가 그걸 욕설을 틉시다. 이건 저는 그 정당으로서 제1야당의 그 품격으로서 저는 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국민들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욱 특보 이런 진흙탕 싸움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볼 때는 뭐 지금까지 선거를 쭉 보아하면 네거티브가 없었던 적은 없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하나 사실관계만 좀 바로 잡으면요. 말씀하신 예를 들면 2012년 5월 달에 욕설 통화와 그다음에 그 상해 이런 거는 그 뒤에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2014년 6월 2일 날 이재명 작고하신 어머니하고요. 5명 남매 명의로 과정에 대한 절절한 내용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5월 17일인가요? 이때 예를 들어 이런 문제 이전에도 이미 충분히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건 좀 저희가 좀 해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